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우리 젊은 영한 대변인들 두 분 모셨습니다. 김금혁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재능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국입니다. 네, 제 영광입니다. 예. 저희가 영광이죠. 아 이거 참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만 봤었는데 예. 불러주셔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제가 두 분 방송 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정말 좋다, 그림이 좋다. 오디오 좋아, 비디오 좋아, 콘텐츠 있어. 이거 뭐 3박자를 다 갖춘 분들이다. 자, 먼저 우리 김근혁 보좌관님 대변인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그 유학을 언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3월에 이제 그 어학연수를 먼저 하러 넘어갈 예. 계획이 있었는데요. 예. 일단 그건 제가 못 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미국 측에. 그래서 8월로 일단은 미뤘습니다. 가을 9월 학기로. 학기 예, 시작이라서요. 예. 예. 아니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 보니까 이렇게 성명 내용을 쓰고 그 밑에 영어로 또 이렇게 쭉 써놓으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다 읽어봤어요. 네네. 아니 뭐 어학연수 할 필요 없겠던데. 아유, 아닙니다. 네. 제가 쓰는 건 잘하는데 예, 말이 좀 그렇군요. 많이 어렵습니다. 예. 아니 그 더라이트라는 유튜브 채널 그 나오시던데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더라이트. 그 채널이요. 저희 보수 청년들이 그동안 뭐 개파 정치 따라다니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모시던 주군이 없어지면 정치권을 또 떠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놓고 이제 정당에서 계속 청년 없다, 우리 당은 청년 인재가 없다 이런 이제 행태만 반복을 해오길래 제가 원래 이제 문화예술 기획을 했었다 보니까 예. 뭐 방송 제작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당에서 차라리 이제 프로듀서 역할을 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잘하는 김금혁 보좌관한테 이제 제안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박민영 대변인까지 제안을 해갖고 우리 셋이서 한번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우리가 당이 어떻게 흔들리든 우리가 당의 청년들로서 좀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취지에서 기획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당원분들이 좀 좋아해 주셔가지고 지금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많은 응원을 받으셨던 배경에는 예. 우리 이영풍 TV에서 오늘도 이렇게 맞아. 지금 홍보를 해주고 계시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민영이나 전화 나올 때마다 늘 방송 서두에 더라이트 소개를 해라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이영풍 TV를 보고 건너신 시청자분들이 아마 반 이상 될 겁니다. 아, 그래요? 댓글에 엄청 많아요. 이영풍 TV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사실은 우리 이런 후배들을 아껴주시고 내세워주시는 기자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정보란 것은 유통할수록 우리 그 뭐 거시경제학 이런 말 나오잖아요. 승수 네. 효과, 멀티플라이어 이펙트라고. 돈은 돌리면 돌릴수록 이게 확 승수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정보도 혼자 들고 있으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네. 정보를 더 유통시킬수록 그게 힘이 셉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영풍 TV에서만 떠들면 그보다는 더라이트 가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도 이야기하고 이러면 더 힘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좀 그렇게 권유를 해요. 근데 우리 이재능 대변인님은 네. 그 뭐 연예계 있었습니까? 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원래 연예계에 있었고요. 근데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소속사를 운영했던 건 아니고요. 예. 소속사 아티스트들, 연예인들을 데리고 뭐 프로그램을 제작한다거나 아니면 뭐 드라마 OST를 제작한다거나 지금도 KBS ETV 아침 드라마든 다 제가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걸 한다거나 아니면 공연을 기획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일을 해왔고 최근에는 한 4년간은 이제 영리 사업보다는 이제 독립예술인들을 위한 그동안 벌었던 돈으로 돈 많이 벌었어요? 그거로 이제 많이는 못 벌었는데 코로나 때부터 이제 조금 힘들어지길래 예. 차라리 그냥 벌었던 거로 독립예술인들 좀 많이 키워보자 해서 지원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 나오셨으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것이 네. 사실 그 이 국민의힘 당이라는 이 당이 대한민국 보수우파 정당의 소위 말해서 적통을 이렇게 잇고 있는데 네. 이 당의 이제 그 족보를 보면은 뭐 예를 들자면 앞에 뭐 자유한국당, 뭐 미래통합당, 새누리당, 뭐 한나라당, 신한국당, 민주자유당 앞에 또 뭐 민주정의당, 뭐 공화당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이 원래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대통령 당이었기 때문에 당원들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관제 동원한다고 해야 될까? 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행사라든지 뭘 하면은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뭔가 공무원소로 가보면은 그리고 뭐 그 이 당의 정치인들도 보면 율사 출신들이 많아서 그런지 맞아요. 아니 너무 공무원소로서 저는 사실 뭐 이 노래 부르고 드럼 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 좀 재미있게 만들 수 없나? 똑같은 행사를 해도 어떻게 저렇게 근데 상당히 예능 쪽에 그 재능이 있으시니까
한번 그런 거 어떻게 느끼십니까? 당이 들어보니까. 지금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한 2개 저희 보수 정치 프로그램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도 아마 나올 건데 저는 이제 보수 쪽의 컨텐츠들이 이렇게 재미가 없는 거는 2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째는 그걸 만들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계 자체가 애초에 영화계부터 시작해서 많이 좌편향돼 있어요. 좌편향돼 있지 않으면 뭐 영화 같은 경우에도 영화관은 편성을 받아야 되는데 편성을 못 받는다거나 아니면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출연이 어려워진다거나 그러니까 좌쪽으로 좀 많이 기울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재능들 자체가 다들 좀 좌파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될 것이고 둘째로는 충분히 저는 좌파 그 정치인들보다 보수 쪽 정치인이 훨씬 더 섹시하고 더 멋있게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체면치레 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뛰어나신 섹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내가 저런 데를 과연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상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런 프로그램이나 지금 좌파 쪽에서는 콘텐츠가 되게 많아요. 유튜브도 별의별 콘텐츠들이 다 있는데 그런 걸 시도하기는커녕 따라가기 급급한 상황이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근데 저희 세대만 보더라도 뭐 김금혁 대변인도 그렇고 되게 뛰어난 또 재밌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재밌는 프로그램 더 할 자신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더라이트 유튜브 플랫폼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마스크 오디오가 끝내줍니다. 콘텐츠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우리 김근혁 보좌관님, 예. 저 대변인님, 사실 저 북한에 계실 때 네. 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영화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일종의 그 체제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선동 매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라든가 뭐 노래라든가 심지어 뭐 시 이런 각종 문화 예술 뭐 문학 작품의 대부분의 포커싱은 이제 그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저희 집 TV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안 틀거든요. 예. 왜냐면 저희 세대는 안 봅니다. 저 어차피 결말이 너무나 정해져 있어요. 남녀가 사랑을 하다가도 결론은 김정일 원수님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걸로 이제 이어지거든요. 위대하신 수령. 이게 개연성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남한의 문화를 경험한 북한의 젊은 세대는 더더군다나 이 북한의 어떤 그 프로파간다에 이제는 굉장히 이골이 날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근데 제가 이거 대중 정치도 어떻게 보면 대중들을 상대로 한 일종의 프로파간다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제가 어릴 때는 흑백 텔레비 시절에 네. 그 KBS의 전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드라마. 그 흑백이었는데 네. 그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뭐 이런 뭐랄까요.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릴 때 그런 거 보면서 자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그게 너무 좀 뭐 관제 동원형이고 너무 애국심만 자극하는 거다. 그래서 그 뒤로 많이 변했긴 변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헐리우드도 있지만 HBO 뭐 프로덕션 같은 데서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 이런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왜 놀랐느냐. 와 어떻게 저렇게 2차 대전에 자기 할아버지들이 희생하고 봉사했던 걸 저렇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할까. 대한민국에도 좀 밴드 오브 브라더스 이런 영화 좀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아니 뭐 태극기 날리며라든지 실미도가 나온 지도 벌써 몇십 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훨씬 더 그런 게 좀 심화가 된 것 같아요. 막 좌파 영화들은 많이 나오는데 뭐 최근에 그 비상계엄 사태도 있었지만 뭐 서울의 봄이라 그런 서울의 봄 맞나요? 네.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영화들만 계속 나오고 있고 영화계나 이런 컨텐츠 시장도 점점점 좌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 거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도 두 분이서 지금 할 일이 막중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막중합니다. 자, 다음 우리 프로그램에 한번 출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죠. 저희야 뭐 불러주시면 시청자분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 이재능 대변인님 그리고 김근혁 대변인님이 앞으로 정말 하실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그때 되면 왕창 변할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오늘 지금 단식 현장 그림 한번 좀 올려보실래요? 단식 현장? 누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왔다고 하던데? 이따가 빠졌어요? 지금 누가 있어요? 한번 그 현장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봅시다. 누가 앉아 계시나? 오늘 보니까 그 오른편에는 대변인들이 앉아 있었고, 아까 윤재욱 의원하고, 왼편에 또 사람들이 더 늘어났네요. 지금, 정의용 사무총장이 보이네요. 정의용 사무총장이 보이고, 김대식 의원 보이고요.
김장겸 의원 보이고, 예. 네, 이렇게 단식 현장에 있으면 이 장동혁 대표 무기한 단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새해에 들어서는 이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플랜의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당원들의 결집을 좀 도모하겠다. 일각에서는 이게 뭐 극우한테 소구하는 거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도 윤핵이 손절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마타도에 시달리면서까지도 어쨌든 우리 당원의 숫자를 100만 당원으로 만들었고요. 예, 예. 이 구심점을 좀 강화하는데 작년 말에 시간을 할애했다면 올해 초부터는 이제는 대여투쟁에서 확실하게 선봉에 서서 이제는 그 좀 분위기를 좀 전환하겠다. 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 예. 첫 번째로 사실은 우리가 모두 기억하는 24시간 필리버스터. 예. 네, 헌정사상 야당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라는 건 처음이었죠. 예. 그런 어떤 살신성인의 그런 자세로 이제 그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통일교 특검 반드시 우리가 관철시켜야 되는 특검 아닙니까?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종합특검 이건 정말 막아야 되는 것이고 위헌적이고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한 이 종합특검을 막아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가 지금 우리 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 어깨 위에 있다. 사실 근데 이걸 야당이 지금 우리가 의석수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사법부라든가 뭐 검찰이라든가 등등의 지금 거의 모든 권력기관들이 다 민주당의 손 안에서 지금 놀아나고 있는 판국이기 때문에 결국 야당 대표가 국민들을 향해서 소구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몸을 희생해 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 여러분 알아주십시오라고 지금 외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런 지금 대표의 저런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몸을 희생하는 저런 희생 정신에 대해서 우리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 소속된 의원님들이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제 매일신문의 최현민 기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보면서 예, 예.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혼자서 덩그러니 자리를 지킨 당대표를 보면서 저는 조금 울분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예, 예, 사람이니까 감정이 예. 좀 올라오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야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좀 장동혁 대표한테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고 뭐 감나라 배나라 하고 이게 의미 없다라고 우리 당 안에서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제발 좀 그런 자해적인 행위는 좀 그만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하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장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온 것 같은데 개혁신당도 지금 적극적으로 공조하는 예. 의사를 지금 보이고 있다 보니까 예, 예. 뭐 이준석 대표도 지금 급하게 귀국한다고 조기 귀국한다고 예. 하고 개혁신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진짜 대단한 게 예. 대단한 기획자인 것이 과거에 그 말씀하셨던 내란 전담 재판부 때문에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맞아요. 했을 때 예, 맞아요. 그때 대국민적 관심이 확 쏟아졌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저희 지금 현재 야당 상태에서 그런 관심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그때 민주주의 이 헌법을 파괴하는 그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항하기 위해 그런 노력들을 했었는데 그게 효과가 있었고 예. 이번에도 이제 특검을 민주당이 이제 관철시키면서 예. 3건뿐 아니라 이 의회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까지 파괴하려는 모습을 장동혁 대표가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좀 알리려고 저런 모습을 좀 벌이는 것 자체가 전 정말 대단한 기획자이자 희생 정신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요약을 조금 더 하고 이제 통일교 교회 때 공천 헌금 뭐 특검 이 이야기를 좀 가면은 아니 자기 당도 아닌 다른 당 개혁신당 정치인들까지 와서 저기 한번 이 특검을 우리가 한번 뚫어보자라고 하는데 아니 당 내부에 어제 배현진 같은 그런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뭐 배현진 의원이나 박종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에 따른 어떤 뭐 여러 가지 논란을 회피하려고 갑자기 뭐 이런 단식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그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동혁 대표의 상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닙니다.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되는 사람입니까? 지금 일반 당원 아닙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의 상대는 이재명 대통령이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입니다. 그 민주당의 어떤 그 이런 횡포라든가 어떤 그 입법 독재에 맞서서 온몸을 던져가면서 싸우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생각은 다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더라도 저렇게 우리 대신 나서서 싸워주는 사람한테 고맙다라는 말은 못할지언정 우리가 그들한테 고맙다라는 말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입을 닫고 조용히 있어주면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도 심지어 우리 당과 그렇게 사이가 뭐 썩 좋은 사람도 아니지만
조기 귀국을 결정하고 들어오는 비행기를 알아본다라고 하고 있고 천하람 원내대표도 본인의 필리버스터 끝나자마자 장동혁 대표 옆에 와가지고 응원을 하고 있는 이 모양 그 지금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야당이 하나로 뭉쳐서 저 집권 여당의 독재를 막아야만 한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고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우리 당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는 의지도 아니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아내겠다라는 그런 태도도 아니고 오직 한동훈이라는 전 대표가 어떻게 되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분노하는 거고 무엇이 공이고 무엇이 산지 그렇게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배지를 달고 국민의힘을 대표할 수 있느냐. 공사 구분이 안 됩니까 진짜 지금? 너무 천박하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것이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 바꾸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정치를 시작을 하는 것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 당에 필요한 정치인은 어떤 그런 구국의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항해서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제일 야당마저도 무너지면서 그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일당 독재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당내에서 저렇게 개파 정치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과거에도 별로 얼마 안 됐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천박한 김건희 여사 때문에 뭐 계엄을 했다라고 하면서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그냥 개파만 쫓아다니는 지금 저쪽 제가 반단계라고 부르는 분들 계시거든요. 당에 반대하는 분들을 추종하는 어떤 특정 연령의 여성분들이랑 너무 비슷한 그런 행보를 지금 정치인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창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천박한 정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대안과 미래라는 뭐 초재선 그런 모임에 이 김건혁 대변인님이나 이재능 대변인님이 들어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뭐 대안과 미래가 아니고 이거 완전 대안도 없고 뭐 과거 퇴행적인 이런 초재선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동혁 당대표 당시에 국회의원이 된 초재선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이 만약에 다음 총선 때 본인들이 다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한동훈을 또 잡고 물고 늘어져야 그래야 본인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필요한 거는 우리 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갖고 단일 대우의 정신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지 이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고 하니까 당원들이랑 싸우려고 하고 지도부랑 싸우려고 하고 이런 태도들을 지금 초선 의원들이 보인다는 것이 참 많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거 앞으로 이 당원이 110만 명 돌파해서 한 200만까지 가게 되면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한 반단계 당에 반대하는 계파들은 다음 뭐 총선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총선까지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은 누적이 될 거라고 봐요. 이런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옛날 같으면 우리 당원분들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약간의 좀 동원되는 면이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거에 따라서 좀 휘둘리는 면이 있었다면 지금은 당원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에 대한 어떤 눈을 뜨셨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에 따라서 당원들께서 원하시는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적극 나서는 그 배경에는 결국은 지금 당원들의 의사와 굉장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까 대안과 미래 무엇에 대한 대안이고 어떤 미래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들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미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좋다는 단어는 다 가져다 쓰면서 이른바 뭐 중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중도를 하고 싶으면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 국민의힘 안에서 할 게 아니라 나가셔서 중도 당을 차리고 하시면 됩니다. 찬성합니다. 중도당. 나가서 중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국민들한테 소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당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상향을 마음껏 펼치시면 돼요. 왜? 대한민국의 정통적인 보수적인 가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안에서 그 보수적인 가치 대로 나가길 바라는 당원들 앞에서 자꾸 중도를 강요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뭐 그렇게 옳습니까? 절대적인 무슨 존엄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고작 한동훈의 베이비시팅을 하는 게 중도입니까? 저는 그게 옳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대안과 미래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안과 미래에 계신 분들이 정말 자신 있다면 저랑 1대 다수로 토론을 붙어도 좋습니다. 제가 그분 모두를 다 설득시킬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토론 도망갈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인 이거는 저는 산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뭐 중도 당연히 필요하죠. 외연 확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 지금 전 국민의 30% 이상 되는 우리 보수층을 버리고 얼마 안 되는 그 중도층만 끌어오자는 얘기로 기결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당원들이 주인이라고 본인들 선거할 때는 그렇게 외쳐대고는 주인인 당원들을 악마화하고 극우화하고 내쫓아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중도 확장만을 지금 외치는 사람들은 결국 다른 이유가 있는 것밖에 안 된다. 국민들 보시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솔직한 정치, 담백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당원분들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번에 생각해요. 그 대안과 미래를 막 주도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대구는 권영진 의원, 부산은 이성권 의원인데 그 이성권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건너서 압니다만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들어오자마자 경제부시장 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 말은 뭐 당심 70% 하면 안 된다 이 말은 박형준 떨어뜨리면 안 돼요 이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죠? 권영진도 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대안과 미래라는 이 포장은 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의 정치적인 보스들의 대변인에 불과하다. 그렇죠. 여기 김금혁 우리 이재명 대변인처럼 당을 위한 대변을 해야지 자기가 모시는 뭐 정치 멘토, 자기들 계파의 보스를 위한 대변이라면 저건 이 공당에 저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당원들이 장동혁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저희 지도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때를 저희가 돌이켜보면 저희가 첫 일정으로 대구를 갔었거든요. 예. 대구에 갔는데 대구 시당 행사라고 하면 보통 제일 많이 당원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예. 근데 한 30명밖에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당원분들한테 슬쩍 들었더니 당원분들이 연락을 못 받았대요. 장동혁 대표가 유세하러 온다는 사실. 아, 연락을 안 했군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저희가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당에서 전당대회를 하는 3인자 중에 3명 중에 1명이 온다고 하는데 당원들이 연락을 못 받는 상황들은 너무 기형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대구, 부산에서 지금 저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단식 투쟁하고 있는데 저희 지지 선언이라도 가서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한 100명 정도 청년들이 지금 국회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 지역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당원들이 주권을 가지고 당원들이 당심을 그 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보스를 따라다니면서 하는 정치들이 이제는 먹히지 않는 판도로 바뀌고 있다. 전환점에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렇게 휘두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먹히지 않는다. 이런 말씀 좀 경고하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뭐 그분이 부산 그 대구시장 할 때의 그 레퓨테이션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평판을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대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대구시장 시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썼던 사람이 권영진 시장입니다. 이거는 지금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사실관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정체성도 불분명하고 그 정체성에 따른 행위 자체도 굉장히 이게 해당적인 것인지 아니면 보수를 위한 것인지 뭐 사적인 뭐 개인 관계를 위한 것인지 굉장히 공사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이 대안과 미래면 이 당의 미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당의 미래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뭐 선수라든가 혹은 뭐 경력 이런 걸 보면은 고참급들이 지금 여전히 앉아가지고 나는 대안과 미래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저 같은 혹은 이재명 대변인 같은 91년생들은 초초초 미래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이나 좀 배지를 달고 있으면 그래도 본인 주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본인의 그 여러 가지 스탠스가 있어야 되고 이른바 우리가 속된 말로 가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자기 죽은둘 그 공천 때문에 저렇게 전전긍긍하고 여론 모아가지고 또 개파 형성하고 그럴 바엔 국회의원 왜 합니까 도대체? 지금 보면은 뭐 우리 지난주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그 오세훈 서울시장도 뭐 마찬가지지만 뭐 이렇게 모임에 보면 원로라는 분들이 아니 장동혁 대표를 막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고 한동훈은 우쭈쭈 하면서 한동훈에 대해서는 오냐 하면서 장동혁 이야기만 하면 통합하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원로 그룹 그러니까 이제 정치 오래 하신 분들 어제도 그런 뉴스 있었잖아요. 최구식 전 의원이라고 진주에서 재선 의원하고 아니 한나라당 시절에 그 잘 나갈 때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그 진주에서 국회의원 2번이나 해먹고 말이죠. 민주당에 입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진주시장 하려고? 그리고 그 뒤에 또 그 다음 이어서 받아서 한 김재경 의원도 있어요. 그 재선했는데. 거기 또 최구식 의원 도와준다고 뭐 민주당 입당하냐 오해받았다고 나 입당은 안 한다. 최구식이 도와준다. 이 선배라는 자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당이 되겠냐 이거예요.
저는 그 원로분들을 원색적으로 사실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기자님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분명히 저희 선배님들이고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긴 맞는데 지금 그분들의 그런 구태적인 방식이 먹히지 않는 세상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박명영 대변인도 뭐 평균 나이 91세 이런 얘기 하셨는데 실제로 뭐 해방 전후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셨던 분들 아닙니까? 지금 정치는요 색깔이 선명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미국도 그렇고요. 영국도 제3당이라고 여겨지던 당이 지금 제1당이 되는 상황까지 발발한 걸로 봐서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선명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만 해도 민주당이 이재명이 당대표 시절에 당원 당규를 뜯어고치면서 사실상 많은 분들을 수박 취급하면서 숙청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결국에는 분란으로 이루어질 거고 균열로 이루어질 거라는 예측이 되게 지배적이었는데 나간 이낙연 힘 아무것도 못 썼죠. 조국도 힘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당도 좀 단일대우로 이렇게 선명한 색깔을 가진 분들이 뭉쳐가지고 정말 분란의 씨앗이 될 만한 분들을 쳐내고 벌 받고 얻어맞을 거 얻어맞고 그런 식으로 좀 당을 재정비하는 것이 지금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른들이 과거의 어떤 그 정치 레거시를 들고 와서 현재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들은 지금 세대에는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방식이라는 점. 물론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만 먹히지 않는 방식이고 방해가 된다는 점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미국 이제 공부하러 가시겠지만은 네. 미국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 될 줄 처음 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우리 국내 이런 뭐 조금 유사 매체들이 처음에 트럼프를 표현할 때 저 극우 정치인이다. 근데 미국의 공화당 그 지지자들이 그럼 극우입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영국의 그 리폼 UK 페라지 당수가 완전히 파란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 다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죠? 네. 그 세계는 뭐 불법 미립국자의 문제 또는 뭐 역차별 문제 PC주의의 문제. 그죠? PC주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한국은 지금 뭐 친중 좌파 세력들의 어떤 이런 극성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도외시하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오냐 다 평화롭게 살아야지. 이거 현실적인 대안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선거를 앞두고 뭐 어린아이 손이라도 잡아야 된다, 뭐라도 우리가 다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국민들한테 선명하게 우리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렇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내 구성원이 동의하고 당내 구성원 혹 뭐 방송에 나가든 뭐 그게 의원이 돼서 뭐 입법을 하든지 간에 공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일맥상통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그게 사람들한테 일목요연하게 다가가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저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저렇게 다르게 얘기하면서 이걸 통합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 굉장히 불투명한 그 가치 안에 묶어 세워버리면은 듣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뭔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구난방으로 다 떠들어대거든요, 지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명성이라는 것은 또 뭐 언론이나 뭐 일부에서는 뭐 극우적인 색깔로 선명하자는 거냐. 그게 아니라 보수적인 가치를 선명하게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선명성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우리 정당이 지금까지 선거에 있어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는 자, 우리가 이회창 총재 시절 때 우리 당이 얼마나 선명적이었습니까? 물론 그때 야당이었지만 여당에 거의 필적하는 수준의 그 단합력을 보여줬고 응집력을 보여줬고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회창 총재가 대통령은 안 됐지만 이 정치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MB 때도 우리가 2008년 총선 압승했습니다. 물론 그때 박근혜파 친박계가 떨어져 나오면 친박연대로 나왔지만 그럼에도 친박연대가 떨어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친이계가 완벽하게 압승을 거뒀거든요. 그때 당 안에서 다른 목소리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총선에서 연달아 내리 패배한 게 2020년부터입니다. 2020년부터 미래통합당 시절 때 좋은 게 좋은 거다.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새로운 보수당도 끌어들이고 뭐 각종 뭐 청년들이 만들어낸 3일짜리 정당도 끌어들이고 하면서 오합지졸로 만들어 놓은 게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당내 정리가 이렇게 안 되면 유권자들은 피곤합니다. 아, 저 사람들 또 지들끼리 싸우고 있네. 목소리가 통합이 안 되네. 이러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보면 뭐 조중동 할 것 없이 약간 조중동하고 이 좌파 신문들하고 약간 뉘앙스는 다르지만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단식하는 이 어떤 계기가 마치 뭐 한동훈 사태를 피해가기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시계 많은 거예요 지금. 왜 조중동 말을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안 듣거든요. 그렇죠. 올드미디어 말을 안 듣습니다. 그건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좀 보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공세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에 대해서 굉장히 조중동이나 기존 올드미디어들은 애착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통합의 정치가 깨졌다, 뭐 뺄셈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우리의 군사를 줄이는 다이어트 정치다. 저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몸이 가벼워지고 더 수술을 했으니까 네. 암세포 제거하는 과정이니까 더 건강해지는 과정이다. 그런 고통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조중동뿐 아니라 그 매체들의 프레임에 자꾸 저희가 걸려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리의 문제는 윤리의 문제고요. 저희가 민주당에 대항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투쟁의 문제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라고 해서 우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모든 당원들은 당원 당규 앞에 평등해야 되는 거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윤리권에 대해서는 본인이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게 특혜를 사실상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10일이라는 어떤 재심 기간을 그렇죠. 또 부여를 했잖아요. 그것이 보통 윤리위에서는 이렇게 사안이 명백한 특정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 보통 소명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헌 당규에 따라서 윤리 가반의 의결을 통해서 소명 기회를 안 줄 수도 있는데 한동훈에게는 이미 한 번 줬고 심지어는 10일이라는 새로운 또 특혜까지 지금 부여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랑 장동혁이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이 윤리위에 지금 징계를 받는 사안에서 장동혁 대표가 어느 정도는 비호를 해줬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이와 별개로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니들 알아서 하시고 뭐 당에서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하면 그래 뭐 우리가 어쨌든 좀 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까지는 내가 오히려 당권을 이용해 나의 당대표의 권리를 이용해서 보호를 하겠다 정도로 읽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를 뭐 같이 엮어가지고 윤리위에서 잘못해서 벌 받는 걸 가지고 뭐 장동혁 대표가 막 축출하려고 한다. 그렇지. 그리고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에 대항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로 지금 비화시키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그냥 아예 생각 자체를 생각이 그냥 너무 짧은 것 같다. 제가 지금 너무 심한 말을 하다가 생각 자체가 너무 짧다. 지금 그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당내 분탕 세력, 내부 총질러 세력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청산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윤리위에서 이제 모든 거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뭐 망망이만 두드리면 끝나는 것이고 이것보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로 문제라든지 또는 고문단의 문제는 이건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두 대변인님보다는 조금 연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소위 말해서 구내식당에서 밥 먹잖아요. 그렇죠.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 돼야 됩니다. 네. 메뉴는 한두 개밖에 없어요. 야, 짜장면 먹을 거야? 짬뽕 먹을 거야? 대신 식당에는 대량 생산하죠. 네. 선택이 폭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원로라든지 고문이라고 하는 그분들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그분들은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를 사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 즉 음식 맛있는 거 하나 그 케이크 하나 먹기 위해서 줄을 서고 그렇죠. 청년들이 줄을 서고 뭐 인사동에 뭐 어디 종로에 뭐 강남에 막 줄을 서고 이런 시대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시대의 그 트렌드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은 좀 이제 조금 물러나셔야 되겠다. 세상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했다. 이 청년 정치인들에게 맡기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고문으로서 뒤에서 무게중심을 좀 잘 잡아주시고 조언을 해주는 정도는 좋겠습니다만 윤리위에서 한 평당원을 징계하는 거에 대해서 윤리위의 판단을 자꾸 왜곡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유의 조언들은 그것도 결국에는 크게 봤을 때 해당 행위 아닌가 이런 뭐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저는 뭐 이 방송을 우리 원로님들께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정중하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일단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하신 만큼 그렇게 고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보수 대통령 2명을 탄핵시킨 사람이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본인의 실력으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그 자리까지 못 갈 사람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이 아니었으면 비대위원장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후광이 없었으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후광이라는 후광은 다 입어놓고 결국은 정치적인 배신의 길을 걸었고요. 물론 그 배신 때문에라도 우리가 그렇게 척결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 있을 때 이재명 대표 잡아 넣었습니까? 못 잡아 넣었잖아요. 수사 안 한 것 같은데. 못 잡아 넣었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 서욱이라든가 박지원이라든가 다 지금 무죄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대위원장 시절 때 총선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다.
당대표 있을 때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민주당의 그 지지율에 근접한 적이 있습니까? 거의 15% 차이가 나게 우리가 늘 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고 아무것도 증명해내지 못한 사람이 무슨 능력이 그렇게 있다고 베이비시팅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고 우리와 가는 길이 다르면 이쯤에서 물러서는 것도 서로가 좋은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원로원님들께서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사실 지난 8월달에 취임하고 나서 2025년 연말까지는 내부 지지층 결집하고 네. 2026년 1월부터는 외연 확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기조가 장동혁 대표는 그동안 본인이 한 말을 자세히 복기를 해보면은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네. 참 답답해하시는 분도 많지만 저는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확하게 콘크리트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그렇고 또 우파 진영에서 많은 분들이 합당하는 거하고 연대하는 거하고 헷갈려 하신단 말이에요. 네. 네. 지금 오늘 방금 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왔지만 합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합당과 연대는 다른 겁니다. 합당은 1+1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개혁신당하고 합당하면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엄청난 지분을 요구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대1 합당이니까. 공천 그것도 더 달라 할 때고 그건 합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덩치가 하나는 항공모함이고 하나는 저 낚시하는 배 이런 거거든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합당은 안 되는 거고 연대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느슨한 형태의 정책 연대. 지금 특검 연대 이건 느슨한 형태의 정책 연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공조라고 볼 수 그죠? 있죠. 공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야당 아닙니까? 예.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야당이고 이 두 당의 의석수를 합쳐도 결국은 민주당한테 절대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의석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연대하는 게 맞습니다. 뭐 개혁신당 따로 정책을 내고 국민의힘 따로 정책을 내고 서로 소닭 보듯이 그렇게 하는 거는 둘 다 이롭지 않습니다. 예.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뭐 이준석이 안 됐으면 좋겠고 뭐 그런 개인적인 감정보다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것이고 다음 우리가 총선이라든가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의석수를 회복하고 집권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매우 전략적으로 현명하게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단언컨대 제가 이 시청자분들 앞에 단언컨대 개혁신당과의 합당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걸 정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장동혁 대표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대권감입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나중에 대선에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준석 대표도 지금 본인의 대선에 욕심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경쟁자를 우리가 합당시켜가지고 두겠습니까? 이건 사실 정무적으로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합당은 선택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두 당의 공조, 연대, 정책 연대 이런 것쯤은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사안이고 오히려 외연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개혁신당이라는 그 디딤돌을 활용을 하면서 우리도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현명하게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동혁 대표가 되게 좋은 배팅을 또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지난 19대 20대 국회 통틀어서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해서 통과시킨 법안이 17건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지금 22대 들어서 임기가 반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80건을 민주당이 지금 강행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법안을 찍어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이 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이미 초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개혁신당의 스피커들과 공조해서 이 특검에 대한 줄다리기를 조금 더 유리하게 하려는 그런 심산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말씀을 좀 덧붙이자면 개혁신당과의 연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요.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합당은 네네.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4천 명의 출마자를 지금 모집한다고 사실상 40억짜리 공천 장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4천 명이 만약에 모여서 개혁신당에서 청년들이 출마를 한다고 하면 이들이 당선이 안 될 거지 않습니까? 사실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뭔가 몸집을 위해서 국민의힘에 우리 모든 지역구에 다 출마시킬 거야. 이런 어떤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들을 희생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합당이라든지 그 이상의 연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 4천 명은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저희 당도 지금 연대를 할
합당을 할 그런 의사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께서도 합당 문제는 없구나라고 그냥 안심하셔도 되는 문제다라고 또 첨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이 단식을 결행한 이유는 통일교 게이트하고 공천 헌금 뇌물 특검하자는 건데, 먼저 이 공천 헌금 뇌물, 지금 오늘 조간신문 보면은 뭐 김병기 집에 있던 무슨 금고가 1m짜리 금고라죠. 금고가 사라졌는데 보니까 뭐 저 자기 아들 집으로 뭐 갖다 놓으면 CCTV에 놨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정치인이 본인의 어떤 그 개인 비리 자금을 금고에 넣었다는 건 우리가 한 10년 전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인데, 이거를 지금 집권 여당의 바로 직전에 원내대표가 지금 이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경천동지할 일이고요. 이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뿌리부터 썩은 사람들이냐. 그리고 이런 김병기, 즉 지금 뭐 금고의 사실 여부는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경찰이 어느 정도 물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동선도 체크하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민주당에서 뭐 했습니까? 공천에 관여를 했었고요. 그 공관위의 간사도 지냈었고, 또한 친 이재명계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집권 여당으로서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이런 비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내부에서 이렇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다. 저는 굉장히 저런 권력들이 다 신기루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야당이지만 똘똘 뭉쳐가지고 저런 김병기 같은 사람들의 어떤 그 비리에 대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지금 강선우 의원도 보면은 비리가 지금 엄청나다는 거 아니에요. 뭐 본인 말과 달라요. 지금 김경희 1억을 줬는데 당선되고 나서 4개월 뒤에 돌려줬다라는 건 어쨌든 이게 공천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강선우 그 자체는 뭐 한 47억 정도를 뿌렸다면서요. 구청장 하려고. 그래서 영등포 구청장 해보겠다고 지금 김민석 총리한테 줄을 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뭐 총리, 원내대표, 심지어 당시 김병기 원내대표는 거절했는데 그 다음날 단수공천 됐다라는 건 김병기보다 더 센 사람에 의해서 지금 공천이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정말 파고들어야 된다. 이 발본색원 해가지고 누가 몸통이고 누가 비리의 끝판왕인지 끝까지 파헤쳐서 이재명 정권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 전에 김병기 의원이 한 달의 시간만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 왜 그러죠? 저는 같은 맥락에서 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예. 첫째는 한 달 정도 지나면 민주당에서 또 공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구에 있는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이 공천권을 김병기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의 시간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다고 보고, 예. 둘째로는 김병기뿐 아니라 아래 그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 예. 과거에 그 당비 대납 논란이 또 있었어요. 의혹이. 있었죠. 그게 결국에 김민석 총리를 찍어달라고 하면서 당원들을 특정 종교단체에서 특정 끌어당기는 건데, 그러면 김경, 강선우, 김병기, 김민석 총리 그리고 그 위에 이재명까지 있는 건데, 이 지금 이 척추 같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민주당에. 그 안규백도 있습니다. 네. 이들을 지금 뽑아내려고 하니까 네. 한 달 동안 내가 준비를 할 거다, 이런 위협도 또 가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금고가 좀 그런 맥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기부 출신이었고 25년 동안 안기부랑 국정원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공관위 간사, 뭐 검증위원장, 원내대표까지 했는데 이분이 과연 강선우와의 녹취록만 가지고 있겠느냐, 그리고 과연 핸드폰이나 일반적인 녹음기로 녹음했을까요? 그 국정원에서 25년 동안 일했던 사람이 민주당에서 상당히 많은 그 녹취록이나 어떤 민주당의 어떤 그 폐해를 밝혀낼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을 금고라는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최근에 다시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나 아직 살아있고 이런 자료들이 내 금고 안에 있을 수 있다, 나 이렇게 다 모아놓는 사람이다 라고 민주당 내부를 향한 어떤 경고 메시지도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거 금고 뚜껑 열리면 완전히 뚜껑 열릴 사람은 한둘이 아니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금고 안에 돈이 있겠느냐, 아니면 이제 그 엑스파일이 있겠느냐, 녹취록 같은 거. 녹취록 같은 거. 왜냐하면 지금 김경 시의원의 그 1억 공천 헌금, 공천 그 대가성 그 뇌물 관련된 녹취도 사실은 보면은요, 누가 흘린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김병기 원내대표 쪽에서 나왔을 때 개연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녹취의 그 흐름을 보면은
핸드폰으로 녹취를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게 녹취의 시간이 꽤 길거든요. 근데 핸드폰으로 녹취를 하면 중간에 아니 국회의원은 얼마나 많은 연락을 받습니까? 그럼 녹취가 끊깁니다. 자동적으로. 근데 안 끊기고 쭉 됐다라는 건 국정원 출신들은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늘 뭐 만년필이라든가 뭐 안경이라든가 이런 이 녹취 장비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중에 장비가 아주 잘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기부 출신의 김병기 원내대표는 늘 그런 것들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본인한테 유리한 혹은 본인이 나중에 사용할지도 모르는 증거들을 좀 모아놓지 않았을까. 왜 제가 이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냐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많은 논란을 지금 자아내고 있는데 청와대 쪽에서 이런 방법 없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김현지 누나가 정리해 한마디 나오면 전화 받고 자 이제 거치 정리해 이러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김현지로부터 전화 한 통 왔다라는 얘기가 없고요. 청와대는 아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지금 김병기 나가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친정계거든요. 그러니까 김병기랑 딱히 뭐 엮일 일이 없는 사람들은 난 어차피 그게 뭐 금고가 열리든 말 상관없다 이건 건데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 용기를 가지십시오. 혼자 죽겠습니까? 네. 이판 사판이죠. 뭐. 물귀신 작전. 네. 사실 뭐 그 007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뭐 이런 음성을 녹음하는 것은 아주 식은 죽 먹기예요. 그렇죠. 뭐 요즘은 뭐 기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창문 밖에 있어도 이렇게 뭔가를 쏘면 창문에서 그 음파가 나오는 그걸 잡아서 소리를 잡아낸다. 그렇죠. 이 창문의 진동을 잡아가지고. 그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래서 그 뭐 첩보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뭐 미국 뭐 CIA 뭐 요원들은 어디서 회의할 때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그렇죠. 그 건물 안에 다른 건물에 들어가는데 그게 다 방화 유리벽으로 딱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밖에서 음파를 못 잡아내게.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 또 뭐 이 검찰 출신 또 검사들도 보면은 뭐 누구하고 대화할 때 뭐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든지 뭐 그래서 기속말로 속속속 속삭거린다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김병기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녹취 파일이 너무 무서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쫄아버리지 않을까. 근데 오픈은 안 할 것 같고 예. 딜 카드 정도로 쓰지 않을까. 민주당에서도 좀 비호를 해달라. 그리고 어떤 뭐 그 이후에 뭐 공관위 자리라든지 그런 자리들을 받기 위한 그런 카드 정도로 저는 남기지 그 않을까. 금고가 공개된 걸 보고 경찰에서 금고 정보를 넘긴 사람이 누굴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거 김병기 본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고의 존재를 흘리면서 나 이거 있다 뭔지 알지? 라는 식의 뉘앙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레모아 폭탄일 수도 그렇죠. 있는. 자, 근데 지금 우리 김병기 뭐 강소는 이야기 좀 했는데 이혜훈 이야기 좀 합시다. 제가 이 이혜훈 이 사람은 말이죠. KDI 출신으로 기본적으로 확장 재정을 반대하는 그렇죠. 어떤 그런 기조를 쭉 이어오다가 뭐 그래서 사실 그 어렵다는 강남에서 국회의원 3번이나 하고 말이죠. 네. 뭐 소위 말해서 뭐 새누리당 뭐 그 시절부터 뭐 정말 이 보수 정당이 제공하는 뭐 여성 우선 뭐 이런 거 다 그냥 누린 사람인데 아니 갑자기 난데없이 지금 이재명 정권의 그 재정 확장 기조에 찬동을 하면서 아주 좋은 소비 쿠폰 너무 좋아요. 나라 상품권 뭐 지금 아니 인플레이션 유발 뭐 경제 공부를 뭐 거꾸로 했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제가 서초구 구민입니다. 서초구에서 3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께도 여쭤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혜훈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이 많은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 이 보수 정당을 지지했던 사람이었냐. 근데 제가 듣기로는 동네 사람들 모두 어떻게 여기서 3선이나 하냐. 너무 특혜를 당해서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혜훈이라는 사람은 보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나아가서 이 사람이 정말 보수 역사상 최악의 인물이다까지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장 재정에 반대해서 긴축 재정이라든지 건전 재정을 추구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가게 되면요 경제 수치가 점점 안 좋아지는데 보수 출신 인사로서 그 총알바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지금 환율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전혀 컨트롤이 안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는 대책 없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직접 하기도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도 끌어다 쓰고 그리고 대미 투자액도 분할 납부를 하면서 미래 자산을 끌어다 쓰면서
어떻게 해서든 궁여지책으로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확장 재정은 더욱 공격적으로 펼치면서 경제 지표가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수의 인사가 그 기획예산처의 총알바지로 들어가서 그 책임을 사실 나눠 가지는 그런 상황을 발발하게 한다는 것이 단지 뭐 지금 농림축산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처럼 뭐 연임을 위해서 본인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기 직전에 있는데 그 책임을 보수에 떠넘기는 어떤 그런 매국노의 행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보수 역사상 최악의 인물로 저는 꼽고 싶습니다. 저는 매국노라고 봅니다. 매국노.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펼쳐왔던 인생을 전면 부정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어도 되는 이 매국노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근데 지금 국회에 지금 노동신문 들어왔죠. 예. 아니 노동신문이 언론입니까 이거? 노동신문이 언론은 아니죠. 노동신문은 조선노동당의 기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고려대학교가 있으면 고려대학교에 학보가 있듯이 노동신문은 북한의 어떤 공식적인 언론이라기보다는 조선노동당의 당 기관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조선노동당의 입장을 100% 충실히 반영하는 즉 북한 정권 그 독재 정권의 그 독재를 미화하고 찬양하고 고무하고 선동하는 각종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 내용들로 8장에 가득 채워진 신문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국회에 들어왔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왜냐? 처음에 이게 뭐 우리 국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온라인에서 푼다 혹은 뭐 이제 뭐 어떤 기관에 신청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 여기까지는 저는 그래 눈 질끈 감고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국회로 들어오게 되면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국회는 민의의 정당이고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와 이념을 지키는 게 국회인데 그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의 선봉에 서 있는 국회 안에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대척점에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언제든지 말살하려고 하는 조선노동당의 기관지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맨 상단에 버젓이 있다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어떻게까지 보냐면 지금 우리 국회의장님은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북한의 독재 정권과 이 조선노동당의 이 저 일당 독재에 동조하고 있는 거고 부역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저는 정말 크게 책임을 물을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이건 정말 이적죄고요. 저는 나중에 언젠가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어떤 주도하에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이 될 건데 저는 그걸 하려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는 날 오늘 이렇게 우리 국회에 노동신문을 개방한 우원식 의장한테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음원 유통을 해봤습니다. 네. 독립 뮤지션들의 음원을 한 50만 곡 정도를 유통을 해봤는데 이거는 유통 정도가 아니라 지금 판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를 그 판매를 촉진시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북한의 대북 송금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도 모자라서 예를 들면 지금 연 구독료가 170만 원인가요? 185만 원 정도 됩니다. 185만 원이요. 그러면은 1000부 구독하면은 18억 정도를 합법적으로 북한에 대북 송금할 수 있는 툴을 만든 거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사실 국회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국립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에도 쭉쭉쭉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신문 구독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헌정 질서 자체를 붕괴시키고 북한에 굴종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 우원식 의장이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언론이라고 하면은 그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견제 기능이 있을 때 그걸 저널리즘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걸 언론이라고 부르죠. 근데 노동신문, 인민일보, CCTV, 황구시보 이거는 언론이 아닙니다. 공산당 선전선동 매체거든요. 그걸 왜 우리 국회에 돈 주고 넣어가지고 봐야 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이건 김금혁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적죄로 나중에 심판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오늘 대담 정리하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마디씩 돌아가시면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금혁 대변인이 본인이 정치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문화예술계를 대변해서 뭔가 바꾸고 싶은 게 있어서 들어왔지만은 저는 당장은 정치를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오히려 저런 뛰어난 청년들을 키울 수 있는 생태계를 좀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많은 지지 부탁드리고 그 의의에 대해서 당원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 저희가 내일 오후 2시에 대한민국 각지에서 청년들이 다 모여서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러 또 찾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보고 계시는 청년분들 계시다면은 내일 오후 2시에 국회로 와주시면 저희가 좀 다 같이 좀 힘을 실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이영풍 선배님도 대기자 출신이시고 굉장히 선망을 받던 기자님이시고 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기자들도 몇 명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혹은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 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회에 노동신문이 들어온다라는 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정말 끝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분노해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 시청자들, 우리 정치인들도 있지만 기자들, 언론인들이 가장 먼저 머리에 띠를 싸매고 나와서 반대를 외쳐야 되는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지형에 지금 노동신문이 버젓이 들어와 있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기자님들 뭐 하십니까? 그 80년대 그 독재 시절에 독재 항고에서 싸우던 그 기자 정신 다 어디 갔습니까? 저는 한동훈이나 뭐 이런 자질구레한 이슈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지면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시시각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 개탄스러운 현실에 여러분들의 펜대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언론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제발 그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 손님 모시겠습니다. 이정배 시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아유, 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요즘 뭐 고발 안 합니까? 고발 황제잖아요. 고발 지금 이해운을 고발 4번 하고 아, 그래요? 인권위 진정을 2번 하고 완전 그냥 뭐 그러시군요. 예, 그럼 오늘 그 올인해. 고발 이야기부터 먼저 합시다. 그러면. 아, 예, 예, 예. 이해운 오늘 아침 저 뉴스를 보니까요. 예, 예. 이해운이 그 중성동을 뭐 당협위원장 하면서 예, 예. 김문수 캠프에 가서 장동혁 직격하는 쇼츠를 만들게 하고 아. 또 이재명도 직격하는 쇼츠를 만들게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완전히 저 열받았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성동구 예. 쪽에 계시는 분 예. 얘기를 들었는데 딱 그런 식이네요. 어허. 이제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 마이크를 조금만 갖다 예, 가져요. 예, 예.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 욕했다가 예. 또 절로 가서는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없을 때 막 이간질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 그러는데 딱 이제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김문수 그때 후보였죠. 그렇죠, 후보였죠. 예, 후보 이제 비판하는 거 만들게 하고 또 이재명 또 그래서 이재명 또 비판하는 거 만들게 하고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막 자기 자리에 있었을 지금도 거의 목숨 걸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당에서도 막 자기 이제 공천에 있어서는 막 온갖 물불을 안 가리니까 당에서도 부담을 느끼니까 뭐 공천을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정치권에서 사라져야죠 이제. 이게 바로 구태입니다. 이게. 예, 불나방, 구태 불나방이다. 이거. 그렇죠. 이런 사람은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고발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랐는 게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강선우 같은 경우에는 뭐 변기 고치게 했다 이런 걸로 그냥 바로 낭바했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뭐 널 죽이고 싶다부터 해가지고 IQ가 뭐 한 자리냐부터 해가지고 정말 그 당사자는 정말 그 상처받고 정말 그 모멸감을 참을 수 없는 그런 인격 모독성 갑질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질 관련해서 2번 고발하고 예. 이제 고발의 조사까지 이제 받았습니다. 갑질은 무슨 혐의로 고발합니까? 이제 직장 내 갑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직권 남용이 될 수가 남용? 있고 직권 남용이 될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임신한 그 여성 의원에 대해서 또 가스라이팅 괴롭힘 했다는 게 있잖아요. 예,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직권 남용, 협박, 강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탄핵 때 이제 삭발을 시켰어요. 아 그렇죠. 그것도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예, 탄핵했잖아요. 그 지방 의원들. 이제 또 막상 자기는 안 하고. 어. 근데 삭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요가 될 수 있는 거죠. 어허. 강요 또는 협박. 예를 들어 공천권 가지고 뭐 삭발하라 마라 만약 했다면 그러면 강요 또는 협박이 될 수도 있는 그때 사실은 그 우리가 지난 탄핵 전국 때 그냥 광장에 계속 연일 나와서 그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당시 이해운이라는 사람이 왜 지방 의원들에게 삭발 강요했는지 예. 왜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거든요. 그렇죠. 쭉 올라갈 때. 예. 완전히 이 내려앉았을 때는
전부 모른 척하고 있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런 짓을 했잖아요. 한 거죠. 하고 저는 이번에 제일 깜짝 놀랐던 게 이 사람은 정말 정치권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게 자기가 이제 그 경제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경제 전문가 같지도 않아요. 아. 그 왜냐하면 거기 이제 논문을 쓴 걸 보면 예. 예산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예산과 관련된. 그다음 KDI에서 연구를 했다는데 거기도 예산과 관련이 없는. 그래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경제 전문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경제 전문가 행세를 쭉 해왔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쭉 그거 이제 흘러간 걸 보면 보통 의원을 오래 했잖아요. 예, 예. 저도 의원이잖아요. 예, 예.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도 아닌데 어쨌든 이혜훈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건 확장 재정 안 된다. 재정 건전성이 그렇죠. 돈 중요하잖아요.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루 만에 그 자기의 어떤 경제 철학이나 소신을 하루 만에 뒤집어 가지고 버렸죠. 적극 재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자리에 영혼을 팔았구나. 이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되죠. 소신이 없고 오로지 그냥 자리만 쫓아가는 사람은 큰 사고치거든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곤란해졌어요. 지금 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보십시오. 지금 국민 여론이 한 그 68% 70% 가까이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예. 이혜훈 부적합하다라고 하고 그렇죠. 있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50% 가까이가 이혜훈 임명은 안 된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이런 사람 지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제2의 조국 사태보다 더 심각한 온갖 갑질, 병역 문제, 뭐 지금까지 청문회 그 후보자들이 낙마한 사유를 다 끌고 모아도 이혜훈만큼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이게. 아파트 부정청약 이거 청약- 어떤 내용이죠? 심각한 거죠. 부정청약이 뭐냐 하면 저도 이번에 이제 청약을 넣고 있지만 그게 가점이 있는 거. 이제 점수로 해가지고 점수 있죠. 정량평가로 이렇게 이제 당첨자를 정하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 뭐 청약 기간이 얼마나 됐냐 또 쭉 했는데 부양 가족 수가 있더라고요. 점수가. 그래 4명이면 몇 점, 5명 몇 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자녀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결혼했으면 출가 외인이잖아요. 출가 외인이죠. 그러면 그 부양 가족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근데 결혼식을 하고도 혼인 신고를 계속 안 했던 거예요. 아, 결혼을 했는데. 했는데 혼인 신고를 안 하고. 예, 계속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결혼식 했으면 사실상 혼인신고 안 해도 사실혼 관계로서 부양 가족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걸 하니까 자녀가 결정한 문제 나는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 답변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게 이제 부정 청약이 이제 확정이 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예. 근데 그 아파트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 뭐 상당히 비싸다고 하던데. 비싸죠. 그때 36억으로 분양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는 지금 뭐 110억까지 호가가 이제 나온다는 말도 있고 뭐 7, 80억 얘기도 있는데 최소한 2배, 3배는 지금 그것도 단 1년 만에 예. 시세 차이 거둔 거죠. 이거 국민들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옛날 같으면 이런 거 한두 개만 나와도 바로 낙마였거든요. 근데 버티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계속 민심은 악화되고 있고 근데 왜 그러면 버티느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한 말 있잖아요. 통합이다 뭐다. 통합, 국민 통합. 통합도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이라는 게 저는 정말 그 이재명 정부에서 보고 있어요. 거의 다 모니터링 하거든요. 예. 보고 있는데 통합이라는 건 야당이랑 협치 잘하고 야당 말 잘 듣는 게 통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종합특검. 예. 처음 들어봤어요. 특검이면 끝나는 거지. 종합특검이 뭡니까? 아니 검찰 40명 수사관 200명인가 100명인가 해가지고 그렇게 탈탈 틀어도 안 나온 걸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또 무슨 종합특검에서 또 틀겠다. 문제가 뭐냐면 그 국민 세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세금 들어가죠. 세금 자기 돈으로 하라는 거예요. 저거 안 되면 사설탐정 동원해가지고 자기들이 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종합특검 뭐 내란 재판부 4심제 뭐 대법관 저건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지금 야당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런 말 잘 듣는 게 이게 협치고 통합인 거예요. 말도 국민들이 모든 국민이 지금 그 70% 국민이 반대하고 있고 누가 봐도 결격 사유가 차고 넘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통합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아니 근데 우리 국민들 중에 이 제일 이 건드리면 폭발하는 집이 또 병력 병력이죠. 특기입니다. 아들이 뭐 몇 명 있는 모양인데 3명 있는데 네. 한 명은 뭐 현역으로 간 거고 2명이 이제 사회복무요원을 했는데 사회복무요원. 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 삼남인지 차남인지 삼남인지 그거는 헷갈리는데 아무튼 예, 예. 한 명은 2014년도 서초구에 그 아동 뭐 복지센터 아동 센터가 있대요. 거기에 사회복무요원을 했는데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 서초구 아동센터가 그 전까지는 사회복무요원을 받지 않다가 예. 하필 2014년도에 사회복무요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간 사람이 그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다. 근데 그때 그 서초구 국회의원이 누구였어요? 그때 본인 지역구는 아니죠. 본인 지역구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죠. 예, 그 네. 제가 검사해 보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의원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는 아니었고 두 번째는 2019년도에 방배 경찰서에 또 사회복무요원 갔는데 예. 웃긴 게 뭐냐 하면 거기도 똑같아요. 그 전까지는 사회복무요원을 받지 않다가 받지 않다가 2019년 사회복무요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하필 또 이혜원 아들이 아들이 간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 그 이유는 또 받질 않았어요. 맞춤형으로 딱 한 거죠. 맞춤형이네. 맞춤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혜훈 그 후보자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외압을 행사했다면 명백히 청탁금지법이라든지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될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영린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 채용비리, 뭐 병역비리, 입시비리 이런 거 있잖아요. 입시비리, 다 해당이 돼요. 지금 아빠 찬스, 그 부모 찬스 썼다고 또 논문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렸기 때문에 저는 버티기 쉽지가 않다고 보고 임명하는 게 저는 더 이재명 정부에는 엄청난 부담이라고 봐요. 근데 저 남편이 무슨 교수인데 예. 자녀들이 뭐 논문 쓰는데 뭐 또 뭐 아빠 찬스 그것도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논문을 이제 아빠가 공저자로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논문 가지고 또 취업을 했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아빠 찬스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저는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온다라고 자기들은 오만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 절대 국민들 그냥 안 넘어간다고 봐요. 나중에 뭐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날이 오면 예. 분명히 이걸로 레임덕 그러니까 1년도 안 된 대통령이 레임덕도 걸릴 수 있다고 봐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절대 국민들이 용납 안 합니다. 이게. 근데 버티는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참 그 하다가 했는데 그러니까 통합을 하겠다 무지개를 만들겠다 온갖 좋은 말 다 갖다 네, 붙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지명 철회하려니 모양새가 빠지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제 현지 누나가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좀 사퇴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진 사퇴하면 그나마 모양새가 나은데 이혜훈은 절대 사퇴를 안 하죠. 사퇴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무용적으로 그런 사퇴에 대한 메시지는 전달했다고 보는데 이혜훈은 버티죠. 이게 자기 정치 생명의 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퇴는 안 되고 그럼 지명 철회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지명 철회하려니까 모양새가 웃기게 되는 통합이다 무지개다 온갖 좋은 말 갖다 붙여놓고 무슨 뭐 레드팀이다 뭐 어쩐다 경제 전문가다 온갖 좋은 말 갖다 붙여놔가지고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청문회를 끌고 가려는 게 부담 네. 자기들 청문회까지 가는 것도 부담이거든요 자기들은 근데 청문회까지 가려고 하는 거 청문회 제가 봤을 때는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부적격 의견을 낼 수가 있죠. 자기들 청문회를 해보니 아 이 사람은 안 되겠더라 하면 저희 당은 또 당연히 부적격 의견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청문회에서 여야 모두 부적격 의견을 냈으니 그럼 그걸 존중해서 뭐 임명 철회를 하겠다 뭐 그런 그림을 그게 자기한테는 뭐 최선이 아닌가 근데 판단하는 이 이혜훈 같은 정치인이 그동안 그 국민의힘 영역에서 예. 무려 강남벨트에서 3선 그 공천을 받고 말이죠. 예. 근데 그 사이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뭐 잘 드러나지 않았다든지 또는 이런 흠결이 많았는데도 어떻게 공천을 받았는지 이거 사실 여기도 문제 아닙니까? 문제죠. 문제고 이거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나 뭐 거기서 이제 저희를 문제 삼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저는 이제 물론 이게 잘 됐다는 건 아닌데
그러면 민주당은 왜 김병기나 강선우 왜 못 걸렸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뭐 여야를 떠나서 고질적인 어떤 병폐인 부분이고 이제 저희도 그런 공천에 있어서는 더 이제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민주당도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 그럼 자기들은 왜 강선우랑 김병기 왜 못 걸렸습니까? 자기들은. 우리 김병기 이야기 좀 합시다. 김병기를 왜 한 방에 그냥 제명을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저는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김병기가 처음에 이제 그 녹취록을 공개를 했잖아요. 예.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는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김병기한테 불리한 내용은 없어요. 예. 자기는 그렇죠, 뭐 그렇죠. 계속 오니까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유리한 부분을 녹취를 공개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김병기 쪽에서 뭔가를 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김병기가 과연 강선우만 녹취를 했을까? 여러 사람 했겠죠. 그 수많은 거기 민주당에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사석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을 것이며 그런 게 특히나 김병기는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정보 수집에 능한. 이런 데 능하거든요. 이런 걸 뒤에서 이렇게 작업하고 이런 게 능해요. 그래서 지금 정청재나 이런 사람이 어디까지 녹음이 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박에 내쳤다가 예를 들어서 정청래 정말 아킬레스건 같은 녹취록이 싹 뒤로 만약에 공개가 됐다. 공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녹음이 됐는지를 모르니까 단박에 쳐내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면서 계속 좀 탈당을 해달라 사실상 업소를 한 거죠. 근데 김병기는 이렇게 탈당하거나 제명당하면 정치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티고 있는 건데 지금 그래 하다 안 되니까 여론이 악화되니까 이제 정청래가 이제 제명을 했고 김병기가 이제 재심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좀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 게 첫째는 짜고 쳤을 수도 있고 아하. 이제 왜냐 우리 당에서는 할 대로 지금 다 하고 있다라는 예. 국민들한테 어필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정청래가 정말 쳐내려고 만약에 제명을 했다면 그는 김병기는 저는 그 녹취록 풀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생명이 끝나잖아요. 이렇게 제명당하면. 예. 그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재명이랑 정청래랑 엄청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피 터지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병기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청래를 눌러 앉히고 싶잖아요. 그러면 김병기가 만약에 재병이 확정된다면 녹취록 사살 풀면서 정청래한테 타격을 주고 그 공을 세워서 이제 이재명 정부의 뭐 청문회가 필요 없는 자리 있잖아요. 수석이란지 그런 데로 가서 한 좀 잊혀질 데 가서 재기를 도모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라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죠. 녹취록 살살살 풀면서. 뭐 참 기대됩니다. 예. 자, 근데 민주당 근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 지금 한동훈이 재심 청구하겠습니까? 재심을 저는 이번에 저도 아침에 이제 재심을 청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저는 맞다고 봐요. 먼저. 왜냐하면 그 지금 이제 가처분이 인용되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뭘 보냐면 제명이 맞냐 안 맞냐 이런 판단을 못 해요. 이게 정당의 고유한 사무기 때문에 자율적인. 예. 뭐 제명이 아니라 경고를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못 내리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뭘 보냐면 절차가 정당했냐. 절차를 제대로 밟았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이게 조작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주장. 그러면 재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정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재심을 통해서 사실관계 확정되면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처분을 내렸을 때는 법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충분히 소명 기간을 줬고 재심 기간에서 충분히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인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있을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재심의 기간을 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사실은 이 방송 시작할 때만 해도 예. 많은 그 시청자님들이 오해를 하셨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아니 어제 제명한다고 해놓고 또 저 재심하는 기간 한 열흘 주면은 그럼 제명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시는데 재심이 맞다고 봐요 저는. 한 분이 예. 뭐 이런 글을 올리셨네요. 한 분이 무슨 글을 올리셨냐면은 만약에 오늘 제명을 의결했는데 예. 한동훈 측이 가처분을 신청해서 이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서 인용이 돼 버리면 예.
그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당원 회복되고 그다음에 가처분 본안 소송은 몇 년 갔거든요. 그렇죠. 본안 소송을 끌게 되죠. 끌게 되면 몇 년 가면 몇 년 동안 계속 자기는 이제 당적을 유지하고 있기 당연히 때문에 유지하고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분탕질할 수 있는 그러면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당대표가 판사 법관 출신이니까 너무나 잘 알죠. 완벽하게 이 도망갈 구멍까지 딱 막아버리고 그렇죠. 자 와서 열흘 안에 소명해라.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조작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소명 기회 주는 게 나중에 이제 가처분을 한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처분 갔을 때는 만에 하나 있을 인용 가능성을 뭐 없애기 위해서 그러지 않나 싶고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치밀한 것 같아요. 치밀하죠. 그런데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게 막 그냥 감정에 흥분돼 가지고 어설프게 일처리하면 그러면 오히려 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고 날 수 있죠. 그 사고 나죠. 사고 나면 말짱 이제 도루묵이니까 저는 절차대로 잘 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차분히 장동혁 대표를 믿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좀 제한된 정부에서 좀 피상적으로 겉만 보잖아요. 근데 내부에서는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겠습니까? 그런 논의 끝에 장동혁 대표가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분히 좀 지켜보면서 장동혁 대표를 믿고 같이 가는 게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애국우파 국민들 중에 일부는 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이러면서 굉장한 이게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쌓여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뭐 약간 여쭤 배신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기미만 보이면 확 흥분해 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는 그럴 뿐 아니라고 생각해요. 믿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한 가지 제가 방송 나와서 꼭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네. 싶은 부분은 당대표라는 자리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딱 내 마음과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반대파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다 아울러 가지고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좀 시간도 필요하고 맞습니다. 또 좀 논의도 필요하고 또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 해가지고 왜 뒤로 갔냐 왜 늘어지냐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장동혁 대표를 믿고 가면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근데 참 싶습니다. 이거 보면은 장동혁 대표 이전에 많은 국민의힘 뭐 당 대표나 또는 주요 정치인들이 예. 국민의힘 당을 지지했던 그런 지지층에게 예. 실망감을 많이 준 게 사실이거든요. 또 사실이죠. 뭐 할 것처럼 그럴듯하게 하다가도 또 입장을 바꿔버린다든지. 예, 그렇죠. 제일 심각한 게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킬 때 앞장선 그 자들 그런 자들 때문에 이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야 이거 진짜일까 막 의심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자 이걸 좀 현장에서 해소하려면은 요번에 뭐 의정 보고에 준비하신다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먼저 그 날짜부터 말씀드리면 다음 주 수요일 21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 동대문 구청 2층 강당입니다. 동대문 구청. 예, 2층 강당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4년 동안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한번 쭉 이제 되돌아볼 그런 시간도 갖고 또 동대문 갑에 지금 당협위원장을 신청해가지고 그렇군요. 동대문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또 청사진도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들 이제 인사도 드리고 그럴 우리 겸사겸사해서 스패너님들 우리 이종배 시의원님 의정 보고회 하는 게 한번 저 댓글로 안내를 좀 해주십시오. 다음 주 수요일요? 예,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몇 시죠? 오후 3시 오후 3시 동대문구청 강당 동대문구청 2층 강당입니다. 강당.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3시. 또 오후 3시 예. 동대문 구청 2층에 강당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걸 댓글로 조금 안내를 해 주십시오. 근데 의정 보고회 하면 뭐 통상 의정 보고회 하면 뭐 가서 좀 듣고 있으면 조름하고 좀 뭐 재미없고 그런데 좀 재미있게 준비하고 계세요? 예, 그게 이제 김민수 최고도 오신다고 했고요. 그렇군요. 또 이진숙 위원장님도 오신 건다고 했고. 그리고 제가 또 재밌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스타 정치인들이 오면은 예. 일반 저 당원들이나 예. 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예, 많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가 500석이에요. 500석.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 50명만 앉아 있으면 예. 이게 이제 큰일 나기 때문에 벌써 지금 꼭 가겠다는 분 장현옥이라는 분이 저 동대문 갑구입니다. 예.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 구청 2층 꼭 참석하겠습니다. 예, 하고 네.
한두 분씩 더 모시고 오시면 아, 너무 친구분들 손잡고 오셔야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500석 좀 꼭 채워주시고 500석이라서 500석 다 안 차면 우리 이정배 시의원님 아주 슬퍼하실 것 같아요. 어려워집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주요 의정 보고의 주요 핵심 내용은 뭡니까 이번에? 핵심 내용은 제가 이제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 과정, 사실 이제 거의 10년 동안 좌파랑 싸워왔거든요. 예. 그래서 좌파랑 이제 싸워왔고, 그다음 당에서 저는 정말 줄도 백도 돈도 없었어요. 한 가지 일화 그때 여기서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그 접수비 7만 원이 모자래 가지고 대리운전 아침에 막 급하게 대리운전 2건 떼가지고 접수비를 이렇게 충당했을 정도로 저는 돈도 줄도 백도 없었는데, 당에서 처음으로 지금도 시민사회에서 얼마나 애국하고 활동하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이제 당에서 처음으로 시민단체 출신인 저를 공천을 주셨고, 그런 부분이랑 또 제가 의정 활동했던 부분, 제가 이제 고발만 많이 하는 줄 아는데 저출산 문제, 마약 문제, 의료 관광 활성화 문제 여러 가지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설명을 드리고, 또 동대문구청도 그 동대문구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그런 청사진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왜 또 그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요. 아, 너무 뭐 고소 고발 많이 하니까 좀 뭐 무섭다 이런 말씀. 또 좀 거리감 느낀다 하시는 데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사인을 고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저한테 고발 당하는 사람은 최소한 국회의원 이상입니다. 예. 뭐 대통령 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공익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더 이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발을 했지, 제가 어떤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고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설명을 좀 설명이 제가 필요하겠다. 지역분들을 만났는데 오해가 많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아니, 전에 뭐 교통사고 당했다고 어느 분이 댓글 쓰지, 그건 무슨 이야기죠? 그때 제가 대리운전 하다가 대리운전을 뭐냐 하면 킥보드를 타고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동을 해야 되니까. 예, 왜냐하면 킥보드로 하느냐 그냥 걸어서 하느냐가 수입이 한 1.5배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킥보드가 엄청 위험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킥보드 절대 타게 하면 안 됩니다. 큰 사고를 2번 났어요. 손목 골절까지 났고. 왜냐하면 한 5, 60km 가다가 넘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보호 장구 없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차 같은 경우는 60km 박아도 안전벨트 때 괜찮잖아요. 거기는 안전장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또 급하잖아요. 손님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빨리 가다가 이제 보통은 바퀴가 작아요. 킥보드는 바퀴가 작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 홈이 있어도 바퀴가 확 돌아버려요. 거기 딱 걸려버리면. 자전거는 크니까 조금만 구멍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데, 킥보드는 바퀴가 작으니까 조금만 구멍이 있어도 거기에 딱 이제 걸리면 확 돌면서 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구멍이 작으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또. 그러니까 막 신나게 또 밤이고 하니까. 대리운전 밤에 하잖아요. 그렇죠. 밤에 막 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그 조금 구멍에 바퀴가 걸리면서 확 돌아져가지고 그렇게 크게 2번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공천 2022년도 그 공천 심사 받을 때 기부수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동료 의원들이 그때 되게 인상이 남았다고. 이 기부수 해가지고 이제 공천 그 받으러 온 거 보고 되게 인상이 많이 남았다고 했었습니다. 오늘 참 이 말씀 들어보니까 참. 근데 동대문구하고는 뭐 인연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거기 고려대 석사를 나왔습니다. 석사 나오면서 석사 나오면서 거기 그쪽 지역이니까. 그쪽 이제 활동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그 지역이 낯설지는 않죠. 낯설고 또 이제 대리운전 하면서도 많이 왔다 갔다 갔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총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맞게만 주시면 저는 이제 뭐 지역 연구가 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정배 시의원님은 뭐 대통령까지 고발하는 사람이 워낙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다시 안내해드리면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 동대문 구청 2층 대강당이 있답니다. 거기 오시면 이정배 시의원은 기본이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김민수 최고위원 등이 오신다고 하니까 시간 나시는 분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님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뭐 지지율이 뭐 솔직히 조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건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인데, 저는 지지율은 흘러가는 구름이라고 봐요. 지금 딱 봤을 때 구름이 많으면 많을 것 같지만 또 바람 불고 하면 쭉 지나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흔들리지 말고, 저는 야당의 가장 큰 임무는 집권 여당의 견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잘해도 이 세력
다음에 정권 줘도 되겠다. 국민들이 그렇게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그 치열하게 야당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싸우고 또 이제 선거가 이제 또 다가오니까 또 우리 이 선거 이제 또 우리 국민들에게 또 이제 표 이제 인정받고 또 표를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정책들 하면 저는 뭐 내년 선거 지금부터 준비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끄러운 거 다 정리되고 당이 똘똘 뭉치면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경제가 너무 어렵고 주가라는 게 계속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환율이 또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또 이재명 정부의 이런 실정에 대해서 또 심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망하지 말고 오로지 그냥 나라 지킨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가면은 저는 올해 선거 저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다 같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이용풍 TV 많이 이제 응원해 주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풍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많이 흔들어댑니다. 당의 중진이라는 정치 원로그룹들이 장동혁 체제를 마구 흔들어댑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바른정당 세력과 함께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자유민주주의 우파 정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퇴행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